제약 주권이란 단어는 사실 잘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긴 하지만 글쎄요. 주권이 그렇게 크게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도 제약 주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팬데믹이 직접적인 필요한 백신이나 치료제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필수적인 의약품들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종의 안보에 대한 문제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제약 주권이라는 얘기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백신 주권, 나아가 제약 주권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관련 산업계와 정부 모두에게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이런 팬데믹이 돼서야 관심을 가지고 약을 만드네, 백신을 만드네 이런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평소에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요. 특히 제약 산업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고령화와 새로운 질병의 출현에 따라 약의 소비량이 나날이 늘고 있는 요즘, 우리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약 주권이 화두가 된 것은 어쩌면 뒤늦은 일일지도 모른다. 과연 우리의 제약 주권은 얼마나 굳건히 확립돼 있을까? 올해 상반기 기업 공개 IPO 대어로 불리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직후 공모가의 160%까지 오르는 더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한 백신 전문 기업이 주식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사업의 호조로 상장 대박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건 비단 이 백신 기업만이 아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충격으로 폭락했던 주식시장은 가파르게 회복한 데 이어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는 상황. 상승세를 이끄는 동력 중에 하나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향한 투자 열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전체 주가 상승률 최상위 종목은 제약 바이오주가 휩쓸었다. 10개 중에 무려 9개가 제약 의료기기 관련주였다. 사실 제약 바이오주가 각광받기 시작한 건 코로나19가 발발하기 훨씬 이전부터다. 2000년대 들어 신약 개발의 가치가 주식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2010년대 들어서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신약 파이프라인이 증가하면서 미래 성장 가치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늘었다. 2015년도, 2016년도 한미약품이 대규모 라이센싱 아웃을 승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게 신약 개발이 엄청난 돈을 이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한미약품 주가가 그때 폭등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비슷한 종목들도 이제 주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R&D 투자를 많이 늘리고 제약사들도 R&D 비율을 엄청나게 올렸죠. 그래서 이제 2015년 이후에 이제서 2020년 뭐 현재까지 라이센싱 아웃이나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진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이뿐만이 아니다. 멀지 않아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도 나올 것입니다.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시대도 멀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바이오 헬스 산업을 미래형 자동차, 비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미래 3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에만 코로나19 치료제인 레키로나를 포함해 세계의 국산 신약이 개발돼 바이오 의약품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의 미래가 마냥 장밋빛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제약 주권 현황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의약품의 자급률인데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완제 의약품의 자급률은 74% 정도. 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원료 의약품의 자급률은 채 20%도 되지 않는다. 원료 의약품이란 합성이나 발효, 추출 등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로서 완제 의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다. 약효를 나타내는 주성분으로 쉽게 말하자면 사람에게 투약할 수 있는 완제품, 바로 전 단계의 의약품이다. 그런데 20에서 30% 이상을 유지해오던 원료 의약품의 자급률이 최근 급격히 하락해 문제가 되고 있다. 2019년에는 역대 최저인 16.2%를 기록했다. 해외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의미. 이유는 무엇일까? 거의 대부분의 원료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그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타산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 같은 데는 사실은 인건비라든가 그게 저렴하고 또 대량 생산으로 해서 사실은 상당히 원가가 낮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그 원료 생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원료 의약품을 주로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 등이다. 특히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값싼 원료 의약품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직접 생산하기보다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원료 의약품 생산 국가가 됐다.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인도조차 원료 의약품의 70에서 80%를 중국에서 수입할 정도. 이처럼 원료 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먼저 품질 관리 측면에서 보면 고혈압약, 발사르탄 같은 수입 원료 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제조와 판매가 중지된 바 있다. 또 수급 문제도 종종 발생한다. 해외에서 원료 의약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원료 의약품 수급이 지연된 게 단적인 예다. 지난해 4월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이 원료 수출을 중단했다. 그러자 인도도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비롯해 해열 진통제인 파라세타몰과 항생제 등 26종의 의약품 수출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필수 의약품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의약품 사재기 광풍이 불었다. 팬데믹 사태에서 중국이 그 원료의약품 생산 공장을 가동을 중단하면서 세계 공급망에 차질을 빚게 됐고요. 또 이와 더해서 이제 인도도 굉장히 중요한 원료의약품 생산 국가인데 인도도 수출 제한 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원료의약품 가격이 10% 이상 상승을 하게 됐고요. 특정 원료의약품의 경우는 50%까지 상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만약 필수 원료 의약품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까? 제작진은 국내 의약품 정책 전문가인 모건대학교 권혜영 교수에게 의뢰해 국가 필수 의약품 중 몇 가지 성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심평원에서 이제 그것을 공개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개의 성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성분의 약을 공급하는 회사가 적어도 4개 이상은 되어야지 그 자료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 이하의 경우에는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래 보고자 했던 그 약들은 공급사가 1개 또는 2개, 굉장히 적은 공급사들이 이제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냐, 그다음에 시장의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 이제 자료 공개가 안 되어서 그것을 볼 수 없었고요. 원료 의약품에 대한 통계 자료는 거의 없을 뿐더러 국가 필수 의약품조차 목록만 지정돼 있어 의미 있는 분석이 불가능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라는 것이 마련이 되었고 희귀약품센터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이 목록만 지정한 상태, 그 다음에 의약품의 생산과 수입, 유통, 소비 이 전 단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선제적인 개입이 크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 또는 이제 희귀약품센터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매우 아쉬운 상황이었고요. 사실 원료 의약품의 자급률이 낮은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약품의 공급 부족이 보건 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확인한 세계 각국은 원료 의약품의 자국화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The resilience and reliability of our critical supply chains.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의약품 등 4대 핵심 분야의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심각한 의약품 공급 차질을 겪은 미국으로서는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그만큼 절박할 터. 이미 지난해부터 의약품과 의료 장비에 대한 보호 정책은 강화되고 있다. 그 한 예로 바이 아메리카 조항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같은 경우 특정 필수 의약품과 의료 장비는 미국산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S사의 원료 의약품 생산 법인은 미국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필수 의약품 확보 사업의 핵심 공급처 중 하나가 됐다. 프랑스도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 6월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제약기업인 사노피 공장을 방문해 주요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리쇼어링 정책과 부가가치가 높은 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그 첫 번째 목표로 가장 대중적인 진통제이자 30여 개의 약품에 포함되는 원료 의약품인 파라세타몰의 프랑스 국내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비용이나 인건비 이런 것들 때문에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리쇼어링이라고 하고요. 그런 이제 자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이제 리쇼어링 정책이 되겠죠.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든가 인센티브 제도, 특정 지역에 뭐 들어오기 좋게 해주는 정책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주로 원료의약품 수입에 의존했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아주 이렇게 중요한 필수 의약품이나 원료 의약품의 경우는 자국 내에 생산하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학습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주요 제품, 이제 원료 의약품이나 필수 의약품을 포함한 주요 제품의 리쇼어링이 더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원료의약품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 강화 방안의 일부로 마련된 것이었다. 그중에는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제네릭 의약품은 신속하게 허가를 심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1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 국산 원료 의약품의 정의와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외부 연구 용역 작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료 의약품 제조업체가 처한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원료 의약품 매출 기준 국내 1위 업체인 이 회사는 감기약에서부터 세파계 항생제와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원료의 80% 이상을 중국과 인도로부터 수입하는 상황. 가격 경쟁력과 특허 문제 때문에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기초물질 같은 경우에는 가격, 환경 공해 문제, 작업자 환경 문제 등으로 기초 출마물질에 대한 제조 및 공급망이 이미 인도, 중국 등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이나 인도로부터 기초 원료가 수입되지 않는다면 저희 제약은 한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유지할 수가 없지만 이것은 뭐 가까운 일본이나 뭐 기타 유럽 등도 거의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원료 의약품 산업은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가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여러 차례 내놓았지만 원료 의약품에 대한 지원 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원료 의약품 없이 약을 만들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산 원료약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산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에 적합한 건강보험 약가를 책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트에서 유통되는 식품에서와 같이 국내 시장용으로 유통되는 완제품의 포장에 주요 원료약품의 원산지를 표시한다면 소비자분들께서 조금 더 국산 원료약품을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원료를 국산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나라마다 또 업체마다 원료 의약품 합성의 노하우도 있고 수출을 목적으로 대량 생산하면서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내 시장을 갖고 있는 경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어렵다. 이런 가운데 수입에 의존하던 원료의 일부를 국산화하고 더불어 고부가가치의 원료 의약품을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활로를 개척한 기업이 있다. 비결은 차별화된 기술을 축적한 것. 저희가 원료를 국산화한 제일 큰 게 지금 한결핵제 중에 사이클로세린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가도부트롤이라고 MRI 조영제가 있습니다. 그 원료를 국산화해서 지금 생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가장 주력해서 생산하고 있는 원료 의약품은 RNA 기반 치료제의 핵심 원료인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다. 길이가 짧은 핵산 구조를 가진 물질인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는 척추 근육 위축증과 같은 희귀질환 치료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고지혈증 치료제로도 출시되는 등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임상시험 파이프라인에 300개 이상의 올리고 치료제가 있을 정도로 신약 개발의 블루칩으로 부상 중인 약물. 그런데 이 원료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3곳뿐이다. 이 합성의 기술이 보통 일반 저분자 약물 합성 기술과 좀 다르고 자동화된 장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GMP 수준으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연유로 인해서 저희가 세계 3대 업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의 이전 단계 물질인 모노머를 공급받아 합성하는 데 반해 이 회사는 올리고 약물 합성의 모든 단계를 일괄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고 공급의 연속성도 확보된다. 주문이 쇄도해 생산 일정이 내년까지 이미 다 차 있다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는 회사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예, 엄청 춥습니다.
안정성 문제로 영하 20도에서 보관되는 이 효자 상품은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텍 회사에 공급될 예정이다. 예, 이게 최종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원료약품이고요. 600g 정도 됩니다. 요게 600g이면 가격으로 한 6억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환자분들께 한 6,000회 정도 주사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차별화된 기술로 경쟁력 있는 원료를 합성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업체의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정부의 지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자원의 지원도 있어야 되지만 또 외국 기업체, 미국 FDA나 유럽 EDQM 같은 데에 우리가 등록을 하고 실사를 받기 위해서 어떤 그 정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좀 모자란 점을 정부가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들이 좀 있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료 의약품의 작업률을 높여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말하기는 쉬워도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 원료 의약품의 국산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것이 제약 주권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주요 의약품 리스트를 선제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 주요 10대 의약품이 되든 20대 의약품이 되든 10대 원료 의약품 또는 20대 원료 의약품에 대해서 공급망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각 공급망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다변화할 건지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세부적으로 정책적인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건안보와 제약 주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 위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려울수록 기본을 돌아봐야 하는 것. 바로 지금이야말로 제약 주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때다.